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교수 이영주고요. 오늘 예비망 교실 첫 번째를 맡게 됐는데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코로나가 이제 거의 누적 환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계속 어, 연평균 이제 일평균 이제 4,500명씩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임산부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소중한 임신을 잘 지켜서 출산까지 건강하게 잘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제 주제글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드리고 슬라이드는 한 3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예시도 들고 뭐 내용도 있어가지고 총 강의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 받고 혹시나 그때 이제 다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제가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점심 맛있게 드셨죠? 다들 2시인데 저는 강의 준비한다고 좀 긴장돼서 점심도 좀 못 먹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미국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코로나 임산부 확진자가 87.9% 정도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만큼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들이 점점 출산을 하고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12월 달에 한 분 또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렸던 산모들 아기들이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산모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거기서 그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가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다는 말은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자궁 내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조금씩 드릴게요.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몸이 변하게 돼요. 임신을 하면은 자궁이 커지면서 20주까지가 자궁 제일 높은 데가 배꼽까지 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1주마다 한 1cm씩, 1cm씩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코로나가 걸리면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궁이 올라오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그런 그 폐활량도 변화하게 되고 결국은 엄마랑 아기랑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두 명의 산소 요구량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임신이란 거는 산모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유전자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신한 자궁은 자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낮춰져 있어야지 그 임신이 유지가 되거든요. 면역력이 조금 높아져 있으면은 태아가 유산되거나 그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임산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조금 예후가 안 좋아지는데 중환자실 입원을 하는 경우는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이제 호흡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경우는 2.2배, 에크모라고 그러는데 체외 순환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그게 2.4배 정도 증가를 하고 사망은 1.7배 정도. 그래서 산모들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예후가 보통은 이제 이런 몇 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산모들이 그 아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2020년도 때 아기들이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산모들 중에 태아곤란은 한 15.1%, 조산 28.6%, 성장지연 27.4%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태반이 되게 중요해요. 임산부들은 자궁도 중요하지만 그 자궁과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태반과 탯줄이 중요한데 그 태아곤란이라든지 조산, 성장지연은 전부 다 우리가 태반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나 아니면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임신 때
태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임신 합병증을 태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무슨 대사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코로나에 걸리면 면역 반응 때문에 태반의 면역 세포가 침착이 돼서 이런 예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이런 임신 예후와는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28일이 2월 26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백신이 접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병원에 근무자라서 백신을 직접 맞기는 맞았는데 1차 백신을 맞았고요. 코로나 백신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게 생기고 만약에 그러면 저희 산모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교수님 백신 맞아도 돼요? 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백신은 어떡할까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최대 이슈거든요. 요즘에 백신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표면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긴 게 표면 단백질이라는 조직 그 성분인데 이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여기가 면역 세포예요. 우리 B세포, T세포 그렇게 부르는 면역세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 여기 면역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요. 수용체에 붙으면 이제 면역세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첫 번째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라는 국가에 외부가 침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게 항체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표면 단백질만 넣어주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넣어줘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면 우리 면역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거를 중화항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기억을 했다가 중화항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단시간에 많은 항체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백신의 원리거든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mRNA를 추출을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은 표면 단백질에 있는 것들을 추출을 해서 우리 다른 바이러스에 심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옮겨주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우리 몸에 해로움이 없는 그 바이러스를 심겨줘가지고 그걸 백신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항체세포가 기억을 해서 중화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한 번에 군대를 많이 생성을 해서 또 들어오더라도 비슷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저희가 백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뭐 태아한테서 항체가 나왔어요. 아니면 태아한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태아라는 거는 몸 안에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항체는 IgG라는 항체거든요. IgG라는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IgM이라는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태아한테서 IgM이 나왔다. IgM은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나왔지? 태아가 생성했구나.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아한테도 들어간 건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출산 전에 100일의 접종 다들 하고 계시죠? 예방접종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산모들은 100일의 접종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IgG라는 항체가 아기한테 가서 면역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어나고 3개월에서 9개월 요 사이가 모체로부터 받은 IgG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신생아가 100일에 걸리면 조금 위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기 출산 전에
우리가 그 100일에 접종을 해서 이 항체 수가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리로 우리가 산모들한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 태아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항체 생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수직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2020년도에 네이처라는 그 저명한 연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31명을 그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배 안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1명 임신부 중 약 2명, 6% 정도 되잖아요. 6%에서 탯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염색체랑 IgG랑 IgM 항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은 탯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염색체가 발견이 됐다는 말은, 아, 엄마가 감염이 돼서 태아한테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반이랑 양수에서는 또 음성으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수직 감염 가능성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 감염이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CDC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다 찾아봤고 연구 결과 다 찾아봤는데, 수직 감염이 되는 게 확실하다, 아니다, 아직 잘 모른다,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서 아직까지는 애매하다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으면 태아가 지속적으로 계속 면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임산부들한테서 아기들의 면역 검사를 했어요. 항체 검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24명의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15명은 IgG가, 6명은 IgM이라는 항체가 검출되었다. 그러면 IgM이라는 거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수직 감염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케이스 번호고요. 이게 항체인데 모든 항체가 똑같이 이게 일수거든요. 0일, 일주일, 2주, 3주, 뭐 4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한테나 아니면 아기가 만들어낸 항체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의 항체도 결국에는 그 신생아가 면역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나와서 면역력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지나면 면역력이 많이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신생아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이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있으면은 엄마가 그 백신을 맞더라도 2달 뒤에는 다시 맞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엔 코로나 백신은 맞더라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를 많이 하게 되고 몸 안에서 중화가 돼서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이제 2달 있으면 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이 연구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태아한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온 태아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화이자가 좋을까, 모더나가 좋을까, 아니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을까, 이렇게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방접종이 어떻게 보면은 차이일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접종을 내가 해야 되는, 우리 같이 의료 종사자고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그런 직종인 분들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하고 안 맞으신 분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예방률이 60%, 70%에서 90%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70%라는 그런 확률에도 불구하고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중증 폐렴이 발생을 하는 그런 확률은 또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화이자 거는
16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고 3주 이상,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거고요. 모더나는 18세 이상, 4주 간격으로 2번, 얀센은 18세 이상 2회 접종, 그리고 지금 제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 16세 이상, 그리고 2회 접종인데 4주 간격만 두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8주에서 12주 간격을 좀 더 길게 하니까 예방률이 좀 더 올라가더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백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효성은 이렇게 뭐 90%, 95%, 90% 이렇게 다들 높기는 높아요. 근데 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이렇게 맞은 이유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만큼 빨리 접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빨리 접종을 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단시간에 접종을 시켜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조금 유리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좀 더 알려져 있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비교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들 그리고 출산 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자, 미국의 CDC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이렇게 음, 만약에 백신을 접종을 하면 그 임산부들이 백신을 맞은 임산부들이 계속 콜센터에 전화를 해요.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콜센터도 전화를 해서 그 맞은 임산부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계속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총 그 미국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임산부들은 15,000명 정도 돼요. 그 15,000명의 임산부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 임산부들 15,000명은 대부분은 의료기계 종사자들, 간호사, 그러면 의사 그런 분들이 많이 맞으셨고요. 거기 백신을 맞았을 때 뭐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 있잖아요. 호소하는 증상들은 뭐 맞은 부위의 통증, 저 같은 경우도 맞은 부위의 통증이 한 일주일 정도 갔어요. 여기서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맞은편에 통증이 좀 심했고 그 다음에 피로, 두통,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통증도 있었고 피로도 했고 두통도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통증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게 증상이 두통.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임산부들 중에 270명, 279명, 약 280명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미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출산을 하는 임신 예후랑 임신 합병증이랑 나온 신생아의 예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월 달에 발표된 연구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이거는 맞지 않으신 분, 일반적인 발생률이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신 그 임산부들 중에서 발생한 발생률이 일반적인 유사는 백신 접종 후 발생률이 15% 정도 조금 더 낮은 편이었고요. 임신성 당뇨는 7%에서 14, 일반적인 확률이 7%에서 14%니까 10%면 비슷했고 태아 성장 지연 같은 경우는 3%에서 7% 사이니까 1%면 좀 더 낮았다. 뭐 이런 발생률은 양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임산부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유산, 사산, 임신성 당뇨, 조산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예방접종을 혹시나 자기가 임신인지 모르고 의료기계 종사자분들이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 산모들 예방접종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해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임산부들은 예방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워낙 코로나가 저희보다 더 팬데믹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은 고위험군들은 예방접종을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충분히 한 이후에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그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조금 한 거고요.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이 난임을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착상을 반영하거나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이시면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시라는 분들, 임신 중이면은 접종 대상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이면 임신 중에도 접종을 고려해라. 예를 들면 우리 감염내과랑 호흡기 내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은 고위험 중에서도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자기가 임신 중이면 태아 상태와 자기의 몸 상태를 평가를 한 뒤에 예방접종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꼭 상담을 산부인과 의사랑 그 감염내과 교수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 이전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혹시나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반드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고,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산부인과 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단 접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완료를 해라. 굳이 임신이 걱정이 돼서 두 번째 접종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임산부들 접종하는 게 독감 접종하시잖아요. 독감이랑 그 다음에 백일에 접종을 하시는데, 백일에랑 독감 접종을 만약에 했던 임산부가 감염 노출의 고위험군이시면 그 접종하고 나서 2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RH-0을 가진 임산부들은 이제 28주 때 면역 글로불린을 맞게 되잖아요. 그거 투여랑은 상관없이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를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의 임산부의 예방 접종이 떨어지지 항체가가 감소를 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산 후에는 수유랑 상관없이 접종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백신은 맞게 되면 그 모유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모유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항체가 모유로 나오거든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모유로 나오더라도 태아가 이제 신생아가 모유 수유를 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항체가 다 중화가 돼요. 그래서 예방 접종은 출산 후에도 크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감염 노출에 고위험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조금 중간에 들어하셨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열나고 온몸이 아프고 오한이 생긴다고 하는데, 뱃속에 아이 또는 노인분들이 맞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방금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고위험군이시면 특히나 우리 감염내과에 근무하시거나 그러신 의료진들은 한번 상담을 하셔야 돼요. 먼저 태아 상태가 괜찮은지, 엄마 컨디션이, 모체 컨디션이 괜찮은지 상담을 한 뒤에 접종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임신 합병증이나 아니면 유산이나 그런 게 증가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타이레놀에 알레르기가 있는 임산부들은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못 드시잖아요. 못 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36주 이전이시면은 우리가 그 비염증성 비스테로이드성 염증제 있잖아요. 이부프로펜 그런 거를 드셔도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태아 기형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36주 이후에 우리가 그 비스테로이드 염증제를 드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동맥관이라고 해서 그게 딱 닫혀야 돼요. 배 안에서만 자궁 안에 있을 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관인데 혈관인데 그게 딱 닫혀야 되는데 그게 딱 안 닫히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해서 확률은 적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태아 성장 지연이 있거나 그러면 그 전자간증, 임신중증이 있었던 분들은 아스피린을 처방을 하는데 아스피린도 제가 36주 이후에는 처방을 안 해요. 그게 비스테로이드성 염증제이기 때문에 36주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강의를 계속 진행을 조금 하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하고 임신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뭐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하게 있는데 임신 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영양도 해야 되고 약물도 복용해야 되고 뭐 약물 복용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임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이 그 모체 산모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외래에서도 항상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는 부분이고, 배 안에 아기가 있으면 모든 음식이 걱정이 돼요.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뭐, 아우, 내가 이거 손 씻는 것도 살충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저기 가습기 저거 틀어놔도 되나? 가습기는 뭘로 씻어야 되나?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 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먼저 임신이라는 거는 계획 임신이 되게 중요해요. 계획 임신이 왜 중요하냐면 비계획 임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 이제 부부관계를 하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조기 분만, 제왕절개 수술률 이런 것들이 약 1.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신생아 체중은 보통의 계획 임신을 하신 분보다 조금 감소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 임신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엽산 섭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임신 1분기 14분, 14주까지 엽산 섭취가 중요한데 비계획 임신을 하게 되면 엽산 섭취를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영양적인 관리 부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모체 상태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합병증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계획 임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임신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산모가 생각이 나는데, 임신 전에 자기가 보통 여기 계신 산모님들 임신 전에 건강검진 다들 받아보셨어요? 나이가 서른 후반이나 아니면 이제 20대 때는 건강검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당뇨가 원래 나는 당뇨를 검사를 안 해봤으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임신 초창기부터 계속 당뇨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임신성 당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임신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내가 원래 당뇨가 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상담을 좀 통해서 내과적인 질환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꼭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아기형과 관련된 약물들이 있어요. 어떤 약물들은 복용을 하면 6개월 뒤에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물들을 임신 준비하기 전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허브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 D,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도 복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임신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임신 중에 지금 복용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 담당 의사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좋고 예방접종은 미리 끝내놓을 건 끝내놔야 돼요. 저는 임산부들한테 임신하기 전에 숙제 다 해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독일의 100일에, 독감 100일에는 임신 중에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숙제를 다 끝내놓고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임신 중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드시는 산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반드시 먹으면 이런 관련 기형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률은 자기가 조금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드름약 있잖아요. 아큐탄. 요거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 최소 6개월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는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여드름약은 많이 쓰는 약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먹는 항생제나
아니면 다른 물질에 대해서 이 약이 얼만큼 기형을 유발하는지. 우리가 임신은 총 3가지 분기로 나눠요. 1분기는 배악이라고 해서 아기가 몽글몽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고, 그 1분기 이후에 10주 이후에는 아기가 이제 팔다리는 다 있어요. 그 팔다리가 이제 커져가는,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1분기 때 약제를 끊어야 되는 약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아가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끊어야 되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형을 유발하는 약제들은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레놀에 알레르기가 있던 그런 분들은 비스테로드 염증성 염증 억제제는 조금 36주 이후에는 끊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임신 전에 예방접종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임신 전에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를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숙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4주간 피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러스에 예방접종을 맞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들어섰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잘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기형이 유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의사랑 꼭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궁경부암, 간염, 폐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4주간 피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엽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엽산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9이고요. 아미노산과 핵산을 합성하는 데 좋고 중요하고, 그리고 세포 분열과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엽산을 복용해야 되는 기간은 임신 1달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 제가 1분기까지 14주까지 보통은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나눠드리는 엽산제는 0.4mg이에요. 최소 용량이거나 아니면 0.6mg이거든요. 그래서 제3호분들한테는 0.4도 복용을 해도 되고 0.6도 복용을 해도 되는데, 하지만 이전에 신경관 결손에 태아를 분만한 과거력이 있다든지 당뇨, 간질약을 복용하는 임신부들은 하루에 4ml를 드셔야 돼요. 요거는 만약에 자기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엽산을 고용량으로 드셔야 되고, 엽산은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해서 태아 기형을 발생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결국은 신장에서 여과가 돼서 소변으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몸 안에서 충분한 용량이 필요한 이런 임산부들은 꼭 하루에 4mg을 복용을 하기를 권유를 꼭 드리고, 엽산을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신경 발달 관련 기형이 약 54%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매우 중요해서 별표에다가 색깔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엽산 복용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외래에 오신 분들이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잖아요. 임신을 이제 분만을 하고 나고 이제 그 다음 임신을 또 상담을 하려고 제 외래에 오시는데, 남편분과 같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또 드리는 얘기가, 남편분도 같이 드세요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왜 엄마만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어야 돼요? 남편이 같이 챙겨 먹으면은 더 안 까먹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엽산을 만약에 복용했던, 배우자가 엽산을 복용했던 그런 경우에는 CRL이라고, 요거는 아기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에요. 흔히 우리가 1분기 때 아기 키 잰다고 하죠. 그래서 그 키인데 엽산을 복용했던 군과 복용하지 않았던 군을 비교를 하니까, 복용했던 군에서 복용하지 않았던 군보다 복용했던 군에서 아기 크기도 더 컸고, 특히나 이 배아 상태, 배아 상태, 만약에 요거는 우리 난임 환자들에 대한 연구인데, 엽산을 배우자가 복용했던 경우에는 배아 상태도 더 좋았어요. 배아의 질도, 결국엔 수정란의 질이 더 좋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분들도 꼭 엽산을 복용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까먹지 말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우리 산모님들은, 예비맘들은 꼭 요거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엽산 복용은 음식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은 꼭 약재로 복용하는 게 안 까먹고 좋으니까 이 음식들 우리가 매일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나 브로콜리, 아보카도,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1분기면은 이런 음식들을 좀 더 챙겨 먹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고요.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코올이랑 흡연은 조금 달라요. 흡연은 하게 되면 매일 하게 되잖아요. 매일 하게 되면 매일 우리가 화공약품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화학약품에 아기가. 그래서 만약에 흡연하신 분들이 금연을 안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조산, 태반, 조기박리, 자궁의 임신, 유산, 뭐 영아상하, 구개열, 저체중아 이런 것들이 매우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흡연하시는 예비맘들은 꼭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 달만이라도 금연을 하시고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금연을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10개월 동안 끊은 거 아예 끊으시면 더 좋고 그래서 흡연은 되게 중요해요. 흡연은 산모들은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접 임신 있죠. 남편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흡연하시는 남편분들이 있으시면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 남편이 흡연하는 경우 산모만 흡연하는 경우 남편 산모 둘 다 흡연하는 경우인데 이게 1이 평균이에요. 1이 평균이면 남편이 흡연을 하더라도 저체중아, 저신장, 머리둘레가 작든지 사산, 태아기형이 평균보다 다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균보다 다 증가를 하게 돼 있고 물론 산모가 흡연을 하게 되면 매우 3배 정도 증가를 하고 뭐 2배 정도 증가를 이렇게 증가를 하겠지만 이 연구에 특이한 게뭐 둘 다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는 엄마가 담배를 태우는 경우보다 조금 낮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그 연구에서 나중에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또 남겨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간접 흡연 안 좋습니다. 간접 흡연 안 좋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흡연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흡연은 특히나 정자질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은 매일 노출되잖아요. 화학약품에. 그러면 매일 노출되면 그 정자도 매일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은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맘카페에서 하나 가져온 글인데, 이제 임신 중인데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으시대요. 이제 둘째를 임신 이제 18주가 되거는데 막걸리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미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도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제 친구는 곡주는 괜찮다면 조금씩 먹었다고 아기는 건강하고 아기가 땡겨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저희 친정오빠도 뭐 친정엄마도 막걸리 드셨다고 하던데 막걸리는 반 잔씩 마시는 분 봤어요. 아, 시원한 맥주 한 원샷 하는 게 소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흡연 그 음주도 이제 그 매우 안 좋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흔히들 이제 지체장애라고 얘기를 해서 정신지체장애. 정신지체라고 하면 IQ가 낮은 것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에 음주를 했던 군이랑 하지 않았던 군이랑 비교를 하면 태어난 아기들이 IQ가 음주를 했던 분에서 낮아요. 그래서 저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당연히 심각한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에 모양이 보이고 우리가 아시는 짐 캐리라고 아시죠? 외국 배우. 그분도 태아알코올 증후군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태아알코올 증후군이고 음주에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정신지체가 생기고 IQ가 발달이 이상이 오고 신경 발달이 이상이 온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임신과 체중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질문 하나 제가 왔는데 임신 중에 A형, B형 간염 접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접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형, B형 간염에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
저같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바늘에 찔리거든요. 그리고 비형 간염, 그 비형 간염을 가진 산모들을 제가 수술을 할 때 뭐 손이 좀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항체가 없으면은 좀 위험하겠죠. 그런 고위험군 산모들은 접종을 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접종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A형, B형 간염을 접종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 있다가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임신인지 몰랐는데 이미 접종을 했어요. 그러신 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크게 태아 기형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그 뭐 A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출산 후에 접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이 첫 학인데 출산할 때 정말 많이 아픈가요? 요거는 제가 강의 다 끝나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계속 진행을 하면 제가 체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이 뭘까? 프로그래밍이란 무슨 그 컴퓨터랑 관련이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임신 전에 비만 먹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체중이 갑자기 늘어서 비만이 생기셨던 분들은 태아가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리피드라고 지방에 노출이 되고, 비만은 염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비만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항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적인 손상에, 항산화는 비타민이 항산화잖아요. 산화적인 손상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노출이 되고 비만모들한테서 또 혈당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속적인 태아가 자궁 안에서 노출이 되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요. 태아의 염색체에 변형을 주거나 아니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모체가 비만이면 나타난 유아기 때 아니면 초등기 때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비만이 생긴다든지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우리 애기가 지방간이 왜 생기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최근에 그래서 임신하는 임산부들한테 체중 관리를 조금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교수님 너무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제가 지금 이제 한 20주가 됐는데 한 8kg가 쪘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임신했을 때 평균적인 안전한 범위의 체중 증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만모가 아니신 분들은 8kg에서 9kg에서 14kg, 15kg 그 정도까지는 체중이 늘어도 나중에 그 태아 합병증과는 관련이 적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전에 이제 임신했을 때 좀 비만모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9kg에서 10kg까지만 아기 가졌다고 조금 체중이 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외래에서 오시면은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서, 체중 관리는 임신 전에 BMI 그에 따라서 조금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임신했을 때 임신 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지 우리 태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안 생기겠구나, 프로그래밍이 안 돼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양에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메가3 뭐 먹어야 돼요? 아니면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오메가3 먹으면 좋아요. 먹으면 좋은데,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재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한 340g, 340g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 손바닥에 있잖아요. 손바닥에 한 요 정도가 한 250g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선을 요 정도 먹는 거는 몸에 괜찮아요. 하지만은 생선 중에서도 수은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고등어 사진 가져왔죠. 고등어, 등 푸는 생선들, 연어, 그리고 그 생선 중에서도 아래 생선들을 잡아먹는 생선들이 있잖아요. 뭐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그 생선들은 수은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주일에 손바닥 하나 미만으로 드시길 권유하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생선들
조금 드시면 좋겠고,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섭취하면 그 이후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참치도 마찬가지예요. 참치도 이전에 작년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하나 봤는데, 하루에 참치를 반 캔씩 먹었던 미국의 어린아이가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참치캔을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매일 먹는 건 절대 안 되고 일주일 한 2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는 드셔도 오메가3 섭취량도 좋고 괜찮으니까 그건 드시고. 자, 이게 광어예요, 광어. 그러니까 납작한 생선들 있잖아요. 그 생선들도 수은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도 이제 그런 납작한 생선들보다는 조금 다른 생선들을 조금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메가3를 왜 섭취를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밑에 그림이 뭐냐면 밑에, 그러니까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오메가3의 퍼센트를 나타나는 거예요. 뭐 0.05%에서 0.6%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 중에 오메가3, 그러니까 생선을 섭취하는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IQ거든요. 우리가 버발 IQ라고 해서 말하는 IQ라고 따로 측정을 하는 정신 발달적인 부분에서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생선을 섭취하는 군에서 버발 IQ가 낮은 게 발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이게 발생률이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건데,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서 그 군에서 IQ가 좀 더 발달이 잘 된다라고 신경 발달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임신했을 때 우리가 비타민제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비타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꼭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비타민이 있어요. 우리가 산모용 비타민제에 보시면은 뒤에 비타민 A가 있어요. 비타민 A가 있는데, 비타민 A가 보통은 임신을 하기 전에는 7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하루에. 700 마이크로그램이고, 임신을 했을 때는 770 조금 더 높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비타민 A를 하루에 1000 마이크로그램, 1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 먹으면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센트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비타민 A가 1000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제는 임신하기 전에 먹던 거를 반드시 성분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먹던 거는 아기 낳고 드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전에 먹던 비타민은 아기 낳고 드시고, 임신했을 때는 우리 산모용 비타민을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고, 여기 중에 비타민 C가 있잖아요. 비타민 C랑 칼슘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C랑 칼슘은 임신을 했을 때 먹으면 뭐 임신 중독증의 확률을 낮춰줄 수 있다. 뭐 그런 연구들이 좀 발표된 게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C랑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서도 이전에 임신 전에 만약에 요로 결석이 있으셨던 임산부들은 비타민 C랑 칼슘을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요로 결석이 잘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 안에서 자궁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이렇게 커져 있는데 요관이 자궁 옆으로 내려가서 방광으로 가거든요. 그 요관이 방광 옆으로 가는데 자궁이 요관을 누르면은 요관이 조금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관이 쪼그라들어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나 칼슘을 고용량으로 너무 섭취를 하게 되면 산모한테서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용량을 맞춰서 드시면 좋겠고, 칼슘은 제가 하루에 1000mg은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칼슘은 그러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유제품, 우유, 두유, 그리고 우리 요플레 같은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산모들한테는 하루에 우유 한 잔, 요거트 하나씩은 꼭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것만 드셔도 칼슘이 1000mg이 그냥 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비타민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비타민들은 크게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용 비타민제를 그냥 먹으면 편하게 섭취가 되니까 제일 좋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산모용 비타민제에 1000mg이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제품을 통해서 섭취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카페인입니다. 커피 되게 드시고 싶으시죠?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 전에는 거의 아침에 눈 뜨면 한 잔, 그리고 오후에 졸리면 한 잔, 이렇게 하루에 2잔씩 많이 드셨을 텐데, 우리 산모들은 이제 하루에 카페인이 200mg 정도 드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카페인 함유량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제 100ml당, 자, 우리가 톨 사이즈가 375ml입니다. 375ml면은 스타벅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에는 100ml당 61m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톨 사이즈 하나면은 200ml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블샷으로 드린다. 더블샷으로 드시면 400ml예요. 그래서 저는 임신 중에 커피는 드셔도 되는데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커피가 뭐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지만 커피는 용량을 좀 낮춰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싱글샷으로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자, 다른 거를 보시면은 우리 인스턴트 커피 있죠? 거기에는 한 팩당 10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스턴트 커피가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한 팩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터 커피도 140mg 한 컵에, 티도 75mg, 콜라도 커피가 들어있어요. 콜라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산모분들 임신하시면 소화 잘 안 되시죠? 자궁 올라와가지고 자궁이 이렇게 올라와서 요 위에 위가 있거든요. 우리 소화기관들이 있으니까 임신 주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자궁을 누르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때문에 대장 운동도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탄산음료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조금 드시는 게 카페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탄산음료는 내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흔히들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몇 잔을 먹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사이다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콜릿에도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mg 정도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임신 중에 이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임신 중에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말씀드렸죠. 수은 조심해야 되고, 페인트 그 공사하는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고, 살충제를 뿌리더라도 이제 살충제를 뿌려놓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 플라스틱 요런 애도 비스페놀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ADHD라고 얘기를 하죠. 행동 과다장애가 플라스틱을 많이 다루는 그런 직종에서 증가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이화여대에서 조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사한 건데, 비스페놀 A에 임신 중에 노출되는 그런 산모들이 한 74.8%꽤 많은 거죠. 그래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됐다고 해서 노출을 걱정하는 산모들이 74.48% 정도 돼요. 그래서 비스페놀 A, 플라스틱, 흔히들 이제 배달이 오잖아요. 배달이 오면 좀 식어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덜어서 돌리시고, 그런 자잘한 것들, 작은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산모분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나도 너무 바쁜데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뱃속에 애가 기형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전 임신해서 10주 때 유산을 했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아기를 낳는 게 너무 두려워서 솔직히 부담이 돼요. 아기를 낳았는데 새벽에 혼자서 수유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큰애 작은애, 흔히들 남자만 많이 있는 집안은 엄마가 되게 힘들다. 근데 저희는 제가 아들이 2명이라서 그 같이 와이프랑 육아를 하면서 와이프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에 또 힘들어하는 걸 봤고, 조산 때문에 10주가량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우리 산모분들을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그거는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신해서 그렇다라고 넘기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이라는 거는 산모 혼자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고 그 임신을 건강하게 10개월 동안 잘 이렇게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담당 의사는 반드시 또 같이 상담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회적인 지지 부분에서도 조금 뭐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는 임신 때문이 아니에요. 임신 때문에 호르몬 때문이 아니에요. 기복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기복이 생겼을 때 나 혼자 안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출산하고 나면 임신 호르몬이 또 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가족들하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담당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태아가 이제 아기가 있을 때 그리고 분만을 하고 나서 저희 외래 산모들한테 요즘에 기분은 좀 어때요? 라고 꼭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육아가 너무 힘들거든요. 3시간마다 아기가 깨잖아요. 젖달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 일 계속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기 또 육아는 해야 되고 배 안에 또 아기 한 명 더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완전 총체적인 난국에 접하는 거죠. 그럴 때 꼭 주변에 사람들하고 나누셔야 되고 담당 의사랑 나누셔서 꼭 그 멘탈적인 부분도 관리를 케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요거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 명상을 하루에 10분씩 했던 군이랑 하지 않았던 군이랑 임신을 이제 출산을 하거나서 우울증 정도가 훨씬 한 군에서 낮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아기한테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고 태교도 엄마가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해서 그 자신의 정신 건강도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까지 제 강의는 끝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카톡 아이디거든요. OBGY04개 이거는 제가 우리 산모분들한테도 다 알려드리는 카톡 아이디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수술을 하고 있거나 분만을 하고 있거나 외래를 보고 있으면 바로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제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제가 성실하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질문 중에 아까 익선맘이시라고 첫 아기인데 출산할 때 정말 많이 아플까요?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출산할 때 조심할 점인지 임신 중에 조심할 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임신 중에 조심할 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출산할 때는 쉽게 설명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반이 좁고 아기가 크신 분들은 좀 더 통증이 더 많겠죠. 그죠? 골반이 좁고 아기가 크신 분들은 좀 더 통증이 더 많을 거고 아기가 작으신 분들은 통증이 좀 적을 거고 산도가 넓으신 분들은 또 통증이 조금 덜할 거고 그래서 첫 아기인데 출산할 때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저는 무통분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골반이 어떤지 뭐 속골반이 어떻고 중골반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속골반이 아무리 좋아도 태아 위치가 만약에 아기가 엄마 엉덩이를 보고 있거나 하면 조금 통증이 더 적다고 나와 있어요. 아기가 나올 때 우리가 허리로 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태아 위치가 하늘로 보고 있을 때는 통증이 더 심해요. 진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태아 위치와 태아 크기, 골반 크기, 그리고 산모 키, 몸무게 다 따라서 통증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무통하시고 분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연분만은 출산을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조금 아파요. 그리고 회원분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시고, 제왕절개는 3일까지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연분만은 아기 낳을 때 아플 거 다 하는 거고, 제왕절개는 아기 낳고 나서 아픈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고, 통증은 하지만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서 유방통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몸살. 통증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몸살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걸 때문에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통증 조절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고, 16주차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라고 하시는데, 엽산은 언제까지? 엽산은 1분기 때 14주까지만 드셔도 돼요. 지금은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16주차 철분제를 복용은 이제 철분제는 아기 낳고 나서 2개월까지 복용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몸에 체액량이 많아져서 생리학적으로 빈혈이 올 수 있어요. 하고 아기를 태아를 분만하고 나서는 신생아를 태아를 분만하고 나서는 분만 도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적인 그런 빈혈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 2개월까지는 철분제를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빈혈도 빨리 고정이 되고, 식물성 오메가 복용하셔도 됩니다. 식물성 오메가 복용하셔도 되고, 동물성이랑 식물성이랑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외래에서도 물어보세요. 저는 별 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근데 오메가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메가를 만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왕이면 좀 알려진 그런 회사 거를 좀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34주인데 오메가3를 복용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오메가3는 지금 34주라도 복용을 하셔도 돼요. 지금이라도 복용을 하셔도 되고, 오메가3는 출산 후에도 복용을 하셔도 되고, 질문이 있어요. 산모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오메가3 먹으면 우리 출산할 때 피가 안 멎는다던데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피가 묽어도 잘 안 먹는데 그런 질문 좀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출산할 때 산후출혈이 더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고, 18주 임산부인데 며칠 전에 광어회를 엄청 드셨대요. 그래서 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이후에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니까, 수은이 축척이 되면서 아기한테 안 좋은 거지, 한번 그렇게 드시는 거는 이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질문이 33주 임산부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서, 저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은 어떤 강도로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 환자 중에 외국인 환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축구 선수였고, 그 전남의 뭐 축구 선수 와이프 분이셨는데, 그분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러닝머신을 40분씩 뛴대요. 걷는 것도 아니고 40분씩 뛴대요. 그래서 28주가 됐는데 조산이 왔어요.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면 조산이 조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라고 해도 아예 운동을 안 하시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 오면 임신했을 때 하는 근력 운동이라든지 허리에 좋은 운동,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는데, 우리 산모들, 20주 이전의 산모들은 제가 프랭크를 조금 하라고 얘기를 해요. 프랭크 운동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운동이 허리 코어 근육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코어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임신 30주가 넘으신 분들은 배가 불러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마 자세라고 아시죠? 이렇게 살짝 앉는 거, 그거를 하실 때 산모들은 힘들기 때문에 벽에다가 등을 딱 기대고 다리를 조금 띄우고 이렇게 앉으시면 기마 자세가 되거든요. 허리를 쫙 펴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근육 발달에 좋아요. 기마 자세가 허리랑 다리랑 엉덩이랑 근육 발달에 좋기 때문에 출산할 때 도움이 돼요. 우리 출산하기 전에 그거 많이 하시죠? 짐볼 올라가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 그건 운동 아니에요. 그건 운동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건 아기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기마 자세를 하셔서 다리 근육이라는데 엉덩이 근육을 조금 발달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12주 산모신데 간 수치가 계속 40일 정도, 음, 간 수치가 이 정도로 계속 올랐는데, 임신 전에도 간 수치가 올라서 대학병원에 다닌 적이 있으시대요. 그때 진단을 뭘로 받으셨는지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진단을, 뭘로 받으셨는지가 중요하고, 그때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지방간에는 체중 조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고, 간 수치 40일 정도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임신 후반기가 되면은 혈압이 오르면서 임신인독증의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평생 쓰니까 체중계랑 혈압계는 하나 사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나이 들면 혈압 다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계랑 혈압계를 재놓으셔 뭐 해가지고 꼭그 다은모는 우리 AST/ALT 이렇게 올랐던 분이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중 조절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주 이후에 혹시나 혈압이 오르면 반드시 병원에 꼭 가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36주인데 가슴이랑 목에 회음부 쪽에 쥐젖이 아이고 네. 이게 36주 이게 임신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수유랑 관련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변하기도 하고 쥐젖이라 그러면 조금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피부에. 그래서 이제 부유방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출산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유방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고요. 수유를 단유를 하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지섯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만약에 출산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피부과 가서 그냥 간단하게 제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주인데 41주까지 자연분만을 기다려도 될까요? 기다리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생아 합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게 39주에서 40주의 요 사이 길이가 39주에서 40주인데 39주에서 40주에 신생아 합병증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저는 태아 크기랑 산모만 허락을 하면 우리 제 산모들은 39주에서 40주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게 가장 합병증이 낮아서 가장 적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근데 요때 진통이 안 걸리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면 41주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41주 이상이 되면 올라가요. 확률이 그 신생합병증, 호흡곤란 증후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41주 이상까지 기다리는 건 좋지는 않아요. 41주 되면 유도분만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분들 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이제 전체 채팅창에 올리기 좀 부끄럽다. 이건 너무 작은 거라서 궁금한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카톡으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도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채팅에서 못 보내드리지만 관련 자료들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희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희대 회기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고위험 산모를 보는 사람이고 저희 학생들 나오거든요. 실습 나올 때 그 학생들한테 상과의사는 2명의 사람을 보는 사람이다. 태아랑 모체의 2명의 사람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보람이 있는 직업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나오는 이유가 모든 산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산모들이 그 제대로 된 정보 속에서 건강한 아기를 분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외래에 고위험 산모들 많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위험 산모들 많이 오는 거 안 좋아하고
산모들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 그 거점에 있는 모든 산모들이 다 건강하게 태아를 신생아를 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작은 질문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카페가 있잖아요. 맘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은 통계적인 지식이에요. 근거의학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몇만 명의 산모들을 연구를 해서 나온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카페에 있는 지식들은 자기 자신의 작은 소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궁금해요 라는 그런 작은 질문들도 저한테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로는 이까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40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오래 했나요? 죄송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산모분들, 그리고 힘들게 10개월 동안 버티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분들하고 많이 나누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만 봐도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멋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그 과정에서, 그 계획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임신 10개월을 잘 넘기셔서 건강한 출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